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가 본 경선 진출자 당대표 후보 4명을 발표했는데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예상된 결과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기존의 여론조사가 이 4분이요. 좀 이게 다 앞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상대로 됐고, 다만 이제 그 순위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김기현 후보가 좀 1등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2등, 그다음에 그 3, 4등은 상당히 혼전이 아니었을까. 이거는 제 추측이고 일단 순위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예상된 결과였다. 좀 어떻게 결과 보셨어요? 뭐 같은 의견인데요.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이제 이번에 책임당한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방식이었거든요. 현재까지 발표됐던 일반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기현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뭐 상당히 앞서가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크게 흔들린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당원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또 본선에서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1, 2 후보 간 격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천하람 후보의 약진 뭐 이런 부분도 본선 투표에서는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낙마한 반면에 친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컷오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의외로 볼 수도 있는, 지금 이제 그 현역들 중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으로 이제 영천의 그 재선 의원 이만희, 그다음에 수행실장했던 이용 의원, 그리고 이제 그 서초의 박성중 의원, 이런 분들이 다 탈락을 했고요. 또 현역 중에 청년 최고위원 어떤 지성호 이분도 이게 탈락을 했거든요. 현역들이 대거 탈락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이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는 이제 그 인지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로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던, 대표적으로 이제 뭐 김병민 후보라든지 원혜지만, 그다음에 그 민영삼 뭐 이런 분들이 그 상당히 그 예상외로 선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당히 방송에 많이 나와서 익숙한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좀 높은 결과를 얻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신데, 일단은 일각에서는 친윤계 후보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표가 좀 분산됐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이 친윤계 후보들이 전략을 좀 새롭게 짜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투표 전략이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 또 대통령의 의중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전개 상황을 보면 뭐 방송 출연 횟수라든가 인지도 이것 때문에 친윤의 대표적인 후보가 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어떤 직접적인 개입, 네. 또 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무리한 정치적 행위들에 대한 당내 반감이 상당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본선에서도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표 분산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친 이준석의 최고위원들이 전부 최고위원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친윤 쪽에서는 아무래도 투표 전략을 집중을 해서 최대한 뭐 친윤계가 최고위원에 다수 포진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전략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당대표 본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선거인단이 역대 최대 규모인 84만 명인 가운데서 영남권과 수도권의 선거인단 규모가 거의 비슷해졌다는 점, 그리고 2030 비율이 높아진 점 등이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수도권이나 젊은 세대 있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그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권이나 좀 60대 이상 이쪽은 이제 그 김기현 후보나 황교안 후보께 유리한 이런 데 구도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외형상 수치는 이제 비슷해졌거든요. 수도권이나 영남권이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지만 이제 그 투표율은 좀 이게 그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남권은 전통적인 오랜 지지층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역대 선거를 보면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투표율이 좀 높았거든요. 이번에 그 수도권과 2040 이쪽은 이제 그 신규 유입된 이준석 대표 때 그런 분들이 꽤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투표에 직접 참여할지 이 부분은 좀 이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게 영남권이나 60대 이상 이분들이 좀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 이 점은 이게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한 이런 상황이죠. 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경선 때 과연 결선 투표까지도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천하람 후보 출마 이후에 구도가 상당히 흔들렸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의 양강 구도가 굳혀지는 상황이라면 표의 집중 효과 때문에 결선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결선 투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일단 결선 투표는 통상 예상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지지율로만 보면 김기현, 안철수로 예상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 천하람 후보의 어떤 약진이 돋보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친 이준석계를 대표해서 세력화한 효과 이상의 어떤 효과가 본선 구도에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변수가 TV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는 굉장히 공세적으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전횡에 대해서 직접적 비판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그 책임당원의 구성 비율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천하람 후보의 약진, 그래서 결선 투표가 어떤 분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향후 본선 구도상의 TV 토론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변수가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이틀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앞서서 나 전 의원이 다소 굳은 표정을 이제 보이면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 모두 활짝 웃으면서 함께 가기로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선택은 뭐 이 길 외에는 이게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서적으로 본인의 감정적으로는 좀 이게 김기현 후보나 뭐 장제원 의원이나 이런 데 그 핵심 우리 윤석열 의원들 있잖아요.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뭐 쓰지 말려 하니까 이런 데 그 감정적으로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정치는 또 대의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성공 이게 최우선 과제라면 결국 저는 김기현 후보하고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의 마음이 안철수는 아니다. 김기현이다.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다 이게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전부 이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이게 크게 이제 그 미래를 보고 결국 이제 김기현 후보와 손을 잡게 된 거고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원래 나경원 의원이 1위를 달리는 후보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그 친윤 모든에게 표심이 통합되는 이런 이제 그 시너지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안철수 후보와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연대론을 가지고 비슷한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윤상현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번 본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후보와 진출한 후보 사이에 연대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나경원 의원의 변수가 컸죠. 왜냐하면 1위 후보였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경선 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최고위원 컷오프 결과를 보더라도 네. 단순하게 친윤 대 비윤 반윤의 구도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김기현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치열한 어떤 뭐 삼중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다른 탈락 후보에 대한 합종 연행도 후보 캠프에서는 뭐 의미를 둘 수는 있는데 실제 크게 영향력을 줄 만한 후보들은 아니어서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의 김기현 후보 지지에 대해서 어떤 견제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 다른 캠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개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 번째 소환 조사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이 이제 권력 그 자체가 됐습니다.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총 1,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연 조사에 추가 조사 논란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잇따른 소환 조사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서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검찰 포토라인에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뭐 저는 근데 이분이 피의자로서 입장을 피력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국회에서 이게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하는 건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온갖 이게 국정 분야에 대해서 1,800자 11분이 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원래는 이제 11시 출석도 문제죠. 9시 반에 오라 했잖아요. 근데 11시 출석하게 해놓고 이것도 이게 또 22, 3분 늦었잖아요. 늦은데 또 11, 2분 이렇게 발표하면 검찰에 밥 먹으러 왔습니까? 검찰에 점심 먹으러 온 거예요? 본인에게 조사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일어나고 이게 또 점심을 길게 먹고 그러면 이게 오후에 조사 한 3-4시간 하고 나면 또 이제 저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야 조사는 9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이 써온 거 진술서만 일방적으로 말하고 검찰이 준비한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을 이게 언제 합니까? 이거는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수사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내용도 문제예요. 뭐 유검 또는 유권 무죄, 뭐 무권 또는 이제 무검 검찰이 없으면 유죄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이게 권력 잃었잖아요. 그럼 이게 권력이 없어서 유죄가 된 겁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본인 때. 전혀 이게 안 맞는 이야기고 무엇보다 이게 유죄나 무죄는 법원의 판사가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딱 이게 유죄 무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우리 법치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유무죄를 이게 검사가 결정합니까? 검사는 이게 기소 제기하면 이번에 곽상도인데 이게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게 법원의 결정이죠. 따라서 저는 뭐 유검 또는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회술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망신 주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밝혀왔던 겁니다. 이미 1차 수사했고요. 1차 수사에서 진술서로 가름한다는 방식으로 해서 조사를 마쳤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묻고 싶은 바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가름하는 답변이 됐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장동 사건 전반에 대해서는 진술서 내용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불러냈습니다. 통상 이런 이런 사건에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든가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방어권 행사에 당연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검찰은 그 정도 진행된 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영장 청구하지 않더라도 수사된 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또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필요성이나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불러냈고요. 앞으로도 뭐 백현동 사건으로 또 불러내겠죠. 이런 식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계속 세우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단지 의혹 정도의 내용을 범죄자로 기정사실하고 망신 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수사를 대하고 있는 검찰이 어떠한 입장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검찰 출신들 50억 클럽으로 구성돼 있고 상당한 진술이 정약 녹취록 등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됐고 의혹뿐이고 번복된 진술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러대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인 것이죠. 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사건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 여전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떤 후속 조치를 좀 취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뭐 검찰은 이제 일단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FC 이걸 가지고 이제 1차 수사 마무리로 네. 아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뭐 입장을 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체포 동의안은 이제 표결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뭐 최근에 노웅래 건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반 이재명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표는 이제 투표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부결이 됐다. 그렇더라도 이게 검찰은요 노웅래 건처럼 이게 그냥 불구속으로 쉽게 기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끝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게 끝나면 오늘 조사는 이제 백현동은 전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백현동이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하다 배임이,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백현동이 있고, 그다음에 또 쌍방울이 지금 이제 수행비서 박모 씨도 들어왔고, 또 내일 이제 전매제 금고지기 김모 씨도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나 또 북한의 송금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제3자 뇌물 내지 300만 불은 직접 뇌물이에요. 이 쌍방울로 이게 엮어서 저는 영장은 끝까지 검찰은 네. 청구한다. 앞으로 이게 백현동 쌍방울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고발된 판교도 있습니다. 이 판교는 5단계 상향해서 힐튼 호텔 해준 거예요. 앞으로 이게 줄줄이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청구하겠죠. 국회에 오더라도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2, 3주 전만 해도 혹시나 하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원 구성을 볼 때 그 체포 동의안 요건에 몇 명만 이 투표 성향 바꾸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곽상도 의원 판결 이후에는 당내 분위기도 많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라는 당내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50억 클럽 등 검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수수가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어제 곽상도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내에서는 대장동 수사가 표적 수사고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는 부분이 어제 사건 그 판결로서 더 명확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해도 부결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불기소 기소를 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는 할 것으로 보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으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영장의 청구 사유 인정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는 전언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 영장이 국회 부결 여부가 아니더라도 그대로 법원에 청구된다고 해도 지금의 수사 정도의 내용만 보면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언급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법원이 어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법원은 증거와 팩트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알선수재를 했다는데 하나은행장을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부탁했는지 이걸 이렇게 입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의 부실 수사로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우리나라 이제 검찰이 검사 통일체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조직 같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검찰은 이게 이미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바로 근데 그 윤석열 사단, 윤석열 대통령 쪽의 검찰과 그다음에 전 정권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검찰은요 완전히 같은 검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게 인사나 보면 알잖아요. 서로 기양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이게 윤석열 사단이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수사는요 박범계 장관이 그때 이정수 지검장이 그때 김태훈 사차장 원래 초기 팀 있잖아요. 이분들이 수사를 했는데 근데 곽상도 의원 야당 국민의힘 의원이니까 제가 보기에 졸속으로 잘못해서 이게 빨리 기소한 거죠. 다른 55 클럽 권순일이나 박영수 특급 이런 분들은 조사 안 하고 왜 야당이 곽상도 의원만 졸속으로 저는 수사해서 기소를 했다. 따라서 이게 그 검찰의 어떤 졸속 수사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게 전면적으로 저는 현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하든지 뭐 특검하든지 이거는 가야 된다. 이걸 이게 야당에서 막 공격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거죠. 자기 수사 잘못된 거는 박범계 장관이나 그때 이정수, 김태훈 이때의 문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그 재판 결과를 통해서 특검의 필요성이 좀 명확해졌다고 네. 봅니다. 이 수사가 대장동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로 계속 지금까지 왔습니다. 압수수색의 정도, 실제 거기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 숫자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으로만 지금 인식이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점을 수도 없이 밝혀갖고 관련된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정약 녹취록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왔던 바와 같이 50억 클럽의 실체나 구체적으로 돈 전달에 대한 모의 같은 것들이 매우 생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김만배의 허언 수준으로 넘기기에는 앞뒤 정황이라든가 일관된 대화가 오갔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요. 어쨌든 50억이 김만배가 아니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전달된 거 아닙니까? 그 대화 내용, 모의했던 내용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됐어야 되죠. 이 수사를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수사니까 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검찰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 수에 대한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요. 결국에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주목받는 판결 중 하나였죠.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라는 의혹 때문일 텐데 이번 판결이 김 여사와 관련돼서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이번 판결로요. 앞으로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 얘는 절대 언급하지 마라. 저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클리어 정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이번 판결에 보면 주가 조작이 5단계로 되는데 1단계, 2단계 일부까지 공소시효가 이제 그 별도기 때문에 1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건은 기소 공소시효가 끝나서 면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씨 그 명의 계좌에서 가장 주되게 시세가 움직이면서 거래된 거는 2010년 1월 12일 거래입니다. 2010년 1월 12일 이미 가장 주된 거는 공소가 끝난 거예요. 근데 뭐 마무리 뭐 하나 있다고 박범계 의원은 또 3단계도 있지 않냐? 그거는 이게 진짜 국민을 호도하는 거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시점 그때 거래는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게 판결에서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여사나 어머니처럼 명의 이렇게 맡긴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91명인가 90여 명이 넘어요. 그중에 전부 다 이게 무혐의 났습니다. 당연히 저는 김건희 여사도 빨리 무혐의 했어야죠. 이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명의를 이렇게 빌려줬다 해서 주가 조작이라는 건 통정 허위 매매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이게 공모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는 똑같은 입장에 있던 90여 명이 전부 이게 무혐의로 끝났다는 거 아무도 소환이 없고 무엇보다 이 주가 조작 자체가 실패한 걸로서 전부 이게 주범도 집행유예밖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앞으로 특검 운운하면 그거는 진짜 이게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지. 앞으로 이게 김건희 여사나
주가 조작 특검 이야기는 특자도 안 끝내린다. 이래 봅니다. 공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만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시점은 이번에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해서 면수된 이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2012년까지의 범죄는 형사적으로 포괄 일죄라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김건희 여사 내지 거기에 계좌를 주거나 돈을 댄 소위 말하는 전주들의 행위가 공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오히려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 소위 말하는 돈을 댄 사람에 대한 두 분에 대한 무죄가 있었던 건 어제 판결의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소위 이 주가 조작 행위를 하는 행위자들, 소위 말하는 선수라는 사람들이 뭐 일단 법적 책임이 크고요. 핵심적으로는 뒤에서 돈을 대는 사람들, 알고도 주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전주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게 어제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봅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계좌가 그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시점까지 과정에서 사용됐다고 하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 판결로 클리어해진 게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이 더 확실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조기현 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